오늘은 STP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종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21일 월요일 날 보도록 합니다. 뭐 한 주 정도 시험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범위가 좀 넓긴 한데,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시험 문제를 좀 찍어 드릴 테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STP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이라는 것은 마케팅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이 STP 전략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 소비자 심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기본적으로 바탕에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뭐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T는 타겟팅, P는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할 때 우리가 앞에서 쭉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심리 특성 변인들도 배웠죠. 물론 그 이외에도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 뭐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변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고요. 그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가 바로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게 바로 타겟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표적 시장 선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정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뭐라고 포지셔닝 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주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포지셔닝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바로 STP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시장 세분화죠. 그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동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호모지니어스 세그멘테이션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바로 시장 세분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앞에 이제 마켓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그래서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켓이라는 건 바로 수요의 결집체죠. 우리 제품뿐만이 아니라 관련 그 제품군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요. 뭐 대표적인 수요처가 바로 가정이 될 수가 있죠. 소비자마다 그 수요는 다를 것이다. 다양한 소비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다르겠죠. 뭐 수요를 보통 우리가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구. 그죠? 그래서 수요의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기업의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의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무한정으로 자원을 쓸 수가 없죠. 예산이 뭐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우리가 무한정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 시장을 다 공략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들을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개의 작은 시장으로 쪼개는 것,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런 세분화를 해서 이제 광고 전략을 펼친 사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고요.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 또 새로운 시장 기회도 발견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사 상표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장에 좋은, 위에 좋은 이런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이라는 제품이 유산균, 그냥 일반적인 유산균 시장에서 좀 더 타겟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위라는 거에만 타겟한 거예요. 그 위에 좋은 윌, 장에 좋은 메치니코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한때는 광고를 꽤 많이 했어요, 이것도,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유산균 광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간을 위한 쿠퍼스, 그죠? 이런 식으로 특정 그 영역을 정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세분 시장에 의해서 타겟팅을 하고 그렇게 공략을 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세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 제일 먼저 세분 시장의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쪼갤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정말 세분화 시킬 거냐, 아니면 좀 크게 시장을 구분할 거냐, 아니면 아주 잘게 시장을 쪼갤 것이냐. 그것도 역시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양히 틀리겠죠. 그리고 제품이 어느 정도의 제품들이 있느냐, 또 경쟁 제품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분 시장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분화의 기준을 또 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시장 세분화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쪼개놨다면 그 세분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야겠죠. 이 A라는 이 세분 시장은 뭐 시장 매력도는 좋은데 너무 경쟁 제품들이 많이 바글바글한 시장이다. 세분 시장이다. 아니면 뭐 경쟁은 없는데, 경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수요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쟁자들이 막 바글바글하다는 얘기는 소비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시장에서 대부분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세분 시장들, 개개 세분 시장에 대한 평가들을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죠. 그 세분 시장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우리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 기업의 지금 현재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절차들을 구분해 놨는데 이 작업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작업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정리해 놓은 거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 이 단계별 작업이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도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분화 작업을 전반적으로 다 마케팅과 관련된 부서에서 다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분 시장을 나누고 그 표적 시장을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 절차 중에 첫 번째로 그 세분 시장의 수준이라는 게 바로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큰 시장으로 크게 쪼갤 거냐 아니면 아주 적게 정말 많이 쪼갤 거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스 마케팅이다라는 건 대량 마케팅이에요. 말 그대로 대량 매스 마케팅. 그리고 제품 시장 내에서 고객들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소비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공략하는 작업. 그게 이제 매스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 어떤 시장을 결정해서 들어가자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어느 시장 하나만 딱 정해서 들어가자니 우리가 그 시장에서만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서 뭐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냥 아예 그냥 매스 마케팅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 마케팅이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아주 충실하게 정확한 세분화를 하고 그 선별된 표적 시장의 고객들에게 맞는 제품 그리고 유통망을 개발하고 광고와 판매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표적 시장 내에서는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세분화 마케팅이죠. 근데 또 때로는 틈새 시장 마케팅에서 니치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니치 마케팅이라는 게 바로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장을 쪼개다 보니까 야 여기에 딱 비어있는 작지만 비어있는 그 지대가 보여요. 그죠? 작지만 비어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선점한다면 그나마라도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소비자나 고객들을 우리 제품을 팔 수 있게끔 소비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더 쉽게 팔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니치 마켓입니다. 틈새 시장. 세분 시장을 더욱 세분화한 보다 적은 규모의 소비자 집단인데 이게 작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신경 쓰지 않는 시장. 그래서 경쟁자들이 거의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니치 마켓을 공략해서 성공한 사례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시적 마케팅.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디비주얼, 개별 또는 개인 단위의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고객 수준에서 각 고객의 욕구에 맞춰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의 시장 상황 자체가 이런 세분 시장으로 구분해 가지고는 정말
맞추기가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개별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개인별 마케팅. 그죠? 완전히 개인화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해졌고, 또 소비자별로도 아주 독특하고, 그런 소비자들도 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개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시장 세분화 얘기를 하면서 이 DB 마케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세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필수적인 어, 요건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하느냐가 정말 성공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개인별 마케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제한된 시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별 고객에게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개인별 마케팅을 하는데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근데 이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먼저 시작한 데가 바로 SK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OK 캐시백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캐시백 데이터베이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방대하고 가장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각 금융기관이다, 은행, 보험, 카드 이런 그 금융기관, 금융회사들도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일찍부터 구축해 놨었고 그걸 활용하려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활용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왔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CRM이라는 거에 시초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CRM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금융기관이에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이런 그 업종에서 가장 먼저 CRM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잘 갖춰진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그 이외에도 자기 회사 물건을 사는 고객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주고 그 카드를 항상 사용하게 하면 고객 카드잖아요. 그 고객 카드를 아무튼 뭔가 베니핏을 계속 줘야 돼요.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그 카드로 내가 제품을 구매했다라는 걸 그 회사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카드를 쓴다는 것은 바로 컴퓨터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겁니다. 즉 거래 정보가 바로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OK 캐시백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해지고 있는 건 바로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그 기업들의 관련된 제품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되고 있는지는 OK 캐시백
그 데이터에 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캐시백 가맹점, 캐시백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은 막 그걸 캐시백 카드를 이용해서 포인트도 적립하고 포인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고객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그 거래 정보가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SK OK 캐시백 데이터베이스에 그 전산 그 저장 하드디스크가 웬만한 우리 보통 강의실 한 7, 80명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크기만한 방에 막 디스크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아예 데이터베이스 그 센터를 아마 대전인가 어딘가로 옮겨가지고 엄청나게 더 큰 규모의 그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시설물을 따로 만들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지금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겠죠. 그래서 구축된 DB를 통해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고객의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객 데이터가 필수적인 거겠죠. 근데 고객 데이터, 자사 고객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은 마케팅을 하는데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매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쟁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일부 자기 그 제품에 관한 정보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걸 가지고도 어느 정도 뭐 분석을 하고 고객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시백 데이터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제품에 관련된 구매 정보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SK의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걸 또 어떤 기업에서 새로 구축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SK의 그 최태원 회장의 대단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90년대 후반부터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엄청난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을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본부에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외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뽑고 또 내부의 직원들도 포함해서 엄청난 인력들이 그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저도 그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 한 3년 정도를 SK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본부에 입사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SK 마케팅 지원본부라는 조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SK의 전사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분석을 하고 그 관계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했죠. 제가 이제 맡고 있던 게 바로 고객 분석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그 고객들에게 또 소비자 조사 리서치도 실행을 하고요. 그 고객들한테 제가 라이프 스타일 리서치를 했던 거죠. 운전 고객 라이프 스타일 리서치를 1,500명 정도 표본 추출해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DB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고객 정보의 수집과 DB 구축. 근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방대한 그 비용과 방대한 인력이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하지 못한 게 바로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가장 지금 취약한 게 어떻게 보면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갖추지 못해요. 물론 각 개별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있어요. 뭐 삼성전자, 뭐 또 삼성물산 이런 데서 그런 각기 개별 고객들에 관련된 정보는 있겠지만 그것도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삼성전자가 시도를 했다가 포기한 게 바로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고객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작업, 이게 이제 RFM 포인트 분석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 바로 고객 카드, OK 캐시백 카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R이라는 건 reach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F는 frequency를 얘기하고요. M은 monoton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each라는 것은 고객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객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frequency는 얼마나 자주 사용을 하는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모니터링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소비하고 있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RFM 분석을 통해서 보통 VIP 고객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고객, 뭐 우대 고객, 일반 고객, 그 다음에 거기다가 휴면 고객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SK 주유소에 들려서 꼬박꼬박 넣는 고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래 정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고객이 뭐 차를 팔았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같아서는 아마, 옛날에는 거의 그럴 경우는 없지만 요즘 같으면 뭐 전기차로 바꿨다든가, 그러면 이제 휘발유를 사지 않겠죠. 구매하지 않겠죠. 아니면 SK 주유소가 아닌 다른 회사에, 그죠? 뭐 LG 주유소를 간다든가, S-오일 주유소를 간다든가, 아무튼 그래서 고객 정보가 한 달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휴면 고객이 되겠죠. 그걸 이제 휴면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OK 캐시백 그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그 휴면 고객 이벤트라고 그래갖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거래가 없던 고객이 다시 또 고객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휴면 고객 활성화 전략을 또 펼쳐요. 그러면 또 캐시백 포인트도 더 많이 주고, 뭐 사은품도 신청하게 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사는 고객들은 많이 거래 고객 정보가 쌓였기 때문에 프리퀀시에 의해서 한 달에 몇 회 이상, 뭐 얼마 이상의 소비를 했다, 구매를 했다 그러면 또 그런 고객은 자꾸 고객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VIP 고객이다 그러면 또 VIP 고객을 위한 포인트를 가지고 또 이벤트를 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CRM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객도 다 똑같은 고객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우수 고객, 뭐 VIP 고객, 뭐 일반 고객, 휴면 고객, 이런 식으로 다 고객도 상황이 다르고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그 고객들에 따라서 또 다양한 차별적인 전략을 또 펼쳐야 되는 거죠.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소비자의 특성에 의한 시장 세분화라는 건 뭐 가장 일반적인 세분화 작업이죠.
뭐 인구 통계학적 지리적 특성, 가장 대표적으로 뭐 거주하거나 소비하는 지역 특성을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지금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요즘은 뭐 거의 그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도 다 들어가서 공개가 돼 있고, 그다음 내가 다니는 곳마다 다, 그죠? 정보가 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캐시백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정보까지 다 떠요. 그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뭐 500m, 반경 1km 내에 있는 캐시백 가맹점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맹점 중에서 지금 가격 할인을 하는 가맹점을 그 소비자에게 핸드폰으로 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느 무슨 커피 매장에서 뭐 무슨 행사를 하고 있다. 또 무슨 헤어숍에서 몇 프로 할인 행사를 한다. 이런 정보를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쏴주는 거죠. 그게 개별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뭐 가장 대표적인 연령별, 성별, 직업, 소비자 개인 또는 소비자가 속한 가구의 특성을 세분화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세분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변인이에요. 연령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아주 뭐 어린 친구들도 다 이제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충분히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구성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연령대는 3, 40대겠죠. 지금은 오히려 조금 4, 50대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서 뭐 드라마, 네, 소득에 따라서 뭐 어떤 구매력, 그다음에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의 차이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분화의 기준이라는 게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인구 통계학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세분화밖에 안 되는데, 요즘 더 다양한 세분화의 기준 변수로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이런 세분화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뭐 성별, 남녀, 연령은 쭉 이렇게 굉장히 더 상세하게 구분했죠. 유아부터 취약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을 다 여기에 포함시킨 거죠. 그리고 20대 후반 직장인, 30대, 40대, 50대, 뭐 60대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력, 소득은 보통 개인 소득을 묻기보다는 가구의 평균 소득을 보통 물어요. 대충 구간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소득을 밝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 그 소득의 구간을 물어보는 경우, 직업, 뭐 가족 생활 중에 미혼이냐 신혼이냐 젊은 부부냐 중년 부부냐 뭐 아이가 하나 있는 그런 부부냐 이런 식으로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다 그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을 이용한 세분화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이코그래픽스 변인에 의한 시장 세분화예요. 사이코그래픽스는 말 그대로 이제 심리 특성 변인이죠. 그래서
뭐 사회 계층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직업, 재산 수준, 교육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비자의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리고 생활 양식,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이죠. 소비자들이 생활하는 방식. 보통 이제 라이프 스타일 항목에 액티비티, 인터레스트, 오피니언 이렇게 세 가지로 큰 카테고리 내에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2000년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키워드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자동차 시장을 세분화한 예입니다. 그래서 뭐 싱글족들은 좀 스포티한 차, 그다음에 아이가 있고 뭐 젊은 부부인 경우에는 아이를 태울 수 있는 가정용 승용차, 또 상업 일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SUV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예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사용 행태와 관련된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용량이라는 거죠. 사용량, 소비량. 뭐 사용량이라는 것도 보통 구매 주기, 또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양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만큼 제품 구매 주기가 짧으면 사용량이 많은 제품이에요. 뭐 한 달에 몇 번 사느냐, 근데 한 번에 살 때 어느 정도의 양을 사느냐 가지고 사용량은 어느 정도 파악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보통 헤비 유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사용하는 사람은 미디엄 유저, 소량 사용하는 사람은 라이트 유저. 이것도 이제 예전에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이런 사용량에 의한 시장 세분화예요. 우리가 아까 고객 등급을 구분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RFM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들을 구분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VIP 고객, 뭐 우수 고객, 일반 고객,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프리퀀시가 바로 구매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또 M은 한 번 살 때 얼마만큼의 금액을 소비하는지, 그게 빈도랑 곱해지면 그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헤비 유저인지 미디움 유저인지 라이트 유저인지도 구분해낼 수 있죠. 상표 충성도에 의한 시장 세분화예요. 제가 예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또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을, 특히 이제 그 주유소 이용 고객들을 세분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어떤 한 곳만 열심히 이용하는 그 경우는 아주 상표 충성도가 높고 점포 충성도까지 높은 사람이죠. 예를 들면 SK의 어느 주유소만 이용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고객은 보니까 SK 주유소는 계속 이용해요. 근데 이용하는 그 주유소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SK에 대한 상표 충성도는 있는데 그 주유소 매장에 대한 충성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SK만 뭐 붙어 있는 주유소는 어디든지 간다는 사람이고, 어떤 고객은 SK의 특정 매장만 계속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SK를 매주 넣는 것이 아니라 한 2주에 한 번씩 넣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SK 말고도 다른 주유소도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고객이 자사 상품만 구매하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백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대단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비자가 동일 상표를 반복 구매하는 성향은 바로 상표 충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매장에 갔는데 그 브랜드가 없다. 그러면 그 브랜드가 있는 매장을 또 찾아가는 그런 게 아주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상표 충성도에 따른 또 세분 시장을 구분하면 자사상표에 충성하는 소비자, 다른 상표와 돌아가면서 구매하는 변덕스러운 소비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상표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이 상표도 썼다가 저 상표도 썼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한 브랜드만을 고집스럽게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 난 뭐 이렇게 상표 중요하지 않아. 뭐 그냥 뭐 싼 게 그냥 더 편해. 싸고 그냥 쓸만하면 됐지 뭐. 그래서 아무거나 구매해도 상관없다는 소비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사상표를 전혀 구매하지 않고 다른 상표들을 구매하는 비구매자. 그런 고객을 이제 새롭게 우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고객으로 신규 고객 창출하는 또 이벤트나 마케팅 전략을 펼치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쉽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제품의 사용 행태를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꽤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니핏, 추구하는 효익에 의해서 시장 세분화하는 방법, 베니핏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원하는 혜택, 제일 욕구가 큰 부분이 어딘지를 또 파악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뭐 그 대출 고객들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가장 뭐 좋아하는, 또 은행권의 마이너스 대출을 좋아하는, 캐피탈사의 또 현금 서비스를 좋아하는 뭐 하는 고객들, 그 고객들마다 행태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원하는 것도 틀리고 그게 다 고객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금융기관에서 얼마든지 활용하고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제 신용카드 회사하고도 일을 해봤고 또 은행하고도 일을 해봤고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그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사도 자기 카드 쓰는 사람들만 알 수 있잖아요. 은행도 자기 은행 고객들의 성향만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OK 캐시백이라는 게 또 그래서 아주 또 강점을 발휘합니다. 카드사마다 다 OK 캐시백 카드, 제휴 카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카드를 OK 캐시백 포인트 카드로 활용하면 모든 카드사의 그런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이제 또 베니핏 세그멘테이션의 또 다른 예로서 실제 이제 미국의 치약 제품을 가지고 동일한 치약인데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소비자들마다. 그래서 추구하는 편익을 가격 낮은 거, 그냥 싼 거면 아무 치약이나 쓰는 거예요. 근데 특히 뭐 충치 예방이라는 그 거에 맞춰진 제품을 또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치아 미백을 되게 중시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치약의 맛이나 향이 중요한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보니까 저가는 남자들이고 충치 예방은 보통 대가족에서 많이 쓰고 치아 미백, 하얀 이를 원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었고 맛이나 향이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이걸 쓰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심리 분석적인 특성까지 같이 한 거죠. 저가격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가치지향적이다, 자립심이 강하다. 그 다음에 충치 예방 대가족, 보수적이고 건강에 민감하다. 치아 미백 사교적이고 활발하다.
맛, 향엔 스스로 몰입하여 즐거움을 추구한다. 기타 형태는 뭐 세일 상품 산다. 역시 저가를 사는 사람들이죠.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충치 예방도 사용량이 많고 주겸 치약을 애호하고, 치아미백 같은 경우는 또 청소년들이긴 한데 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도 치아미백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어민트라고 해서 좀 맛이 좀 이렇게 민트 향이 나고 민트 맛이 나는 그런 콜게이트 치약을 많이 산다라는 것이 이런 베니핏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시장을 세분화해 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 세분화의 앞부분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벌써 45분이 넘었어요. 꽤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도 제가 지금은 다 제출했겠지만 계속 시간 나는 대로 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마감 전에도 제가 보는 대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피드백을 확인하셔서 제가 재제출 요청을 해놓은 그 리포트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재제출 요구를 안 하고 그냥 아예 낮은 점수, 아주 낮은 점수나 거의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걸 그대로 수용할 건지, 아니면 재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점수를 부여할 건지가 결정되니까 뭐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재제출 기간은 아마 한 12월 중순까지는 그때까지는 제가 계속 리포트를 볼 테니까 그렇게 꼭 피드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